병원에서 나오는 길, 나는 주치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정수 씨, 치매 초기 진단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1년 정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40년간 우체국장으로 일하며 단 한 통의 편지도 잃어본 적 없던 내가 이제는 어제 먹은 밥도 기억하지 못한다니. 잠깐, 어제 뭘 먹었더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확인하면 더 불안해진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정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이 온전할 때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고생할 테니까요. 서재부터 시작했습니다. 책장 맨 위쪽, 먼지가 두껍게 쌓인 낡은 상자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자 40년 전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체국 시절 근무복, 퇴직 기념품,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그런데 상자 바닥에서 이상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단단하고 납작한 무언가.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른 봉투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수취인 박영희,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23-45. 발송인 최민수,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에 78-12. 1984년 소인이 찍힌 이 편지를 나는 왜 배달하지 않았을까? 40년이나 됐잖아. 설마 기억날 리가? 하지만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1984년 가을, 그때의 나는 30살 우체부였고 갑자기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낯선 남자 둘이 나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었습니다. 이정수 씨, 오늘 받은 편지들 중에 특별한 게 하나 있을 거야. 그거 우리가 대신 처리해 줄 테니까 넘겨. 무슨 소리십니까? 우체부가 어떻게 남의 편지를... 말이 안 통하네.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고 싶어? 그들은 내 가방을 뒤져 이 편지를 찾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속옷에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나는 이 편지를 집에 숨겨놓고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저런 위험한 놈들이?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봉인된 이 편지를 열어봐야 하나 날아야 하나. 하지만 호기심보다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체부로서의 직업의식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편지 배달로 살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배달을 포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가 단 한 통의 편지를 40년간 방치해 두다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내 기억이 온전할 때 이 편지를 제대로 배달하자.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편지를 들고 성북구 정흥동으로 향했습니다. 40년 사이 동네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지만 주소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123.45, 낡은 다세대 주택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깨끗한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1층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영이라는 분 아세요? 예전에 여기 살았던... 박영이요? 글쎄요. 이 건물이 지어진 지 15년 됐는데 그런 분은 모르겠네요. 예전 주민들 연락처는 알 수가 없고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달송인 주소인 중구 충무로도 찾아갔습니다. 역시 그것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 주택가는 사라지고 대신 상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아니 이제는 주민센터라고 하죠. 그곳에서도 최민수라는 이름으로는 아무런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사람이 한 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집 앞 문구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왠지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는 거예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사장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저요? 3년 정도 됐어요. 왜요? 3년. 너무 짧다. 그런데 문구점 한쪽 벽면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오래서 붙여놓은 것들이었는데 저것들이요? 제가 예전에 기자 일을 했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사들만 모아둔 거예요. 기자였다고요?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 실례지만 혹시 옛날 사건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나요? 옛날 사건이요? 어떤... 나는 1984년 편지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위험한 남자들 이야긴 빼고요. 그런데 그 여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1984년이요? 혹시 그 편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는 거죠.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민주입니다. 시간 되실 때 다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함을 받아들면서 나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 배달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주라는 여자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984년이라는 연도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오전,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문구점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제 말씀하신 그 편집권으로 밤새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인쇄된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1984년 10월에 서울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 아는 것 있으세요? 자료를 훑어보던 중 한 신문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성북구 아파트 화재로 5명 사망, 원인 불명으로 수사 중. 기사 날짜는 1984년 10월 23일. 편지 소인 날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거 혹시 정릉동에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맞아요. 당시 꽤 큰 사건이었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화재 원인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는 다른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사건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분실 또는 폐기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보통 이런 큰 사건은 자료를 오래 보관하는데 말이죠. 의도적으로 없앤 건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전 그 남자들이 왜 이 편지를 빼앗아야 했는지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혹시 이 편지를 열어봐도 될까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40년 동안 배달되지 못한 편지라니.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누런 편지지에 볼펜으로 쓴 다급한 글씨체가 드러났습니다. 영희야, 이 편지를 받는다면 나는 아마 이미 죽어 있을 것이다. 내가 본 것을 너만은 알아야 한다. 10월 22일 밤 화재 현장에서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아파트 지하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확인하고도 대림건설 현장 소장이 내일 아침에 처리하자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재가 났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수습 과정이다. 담당 검사가 건설회사 사장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돈가방을 주고받는 것도 보았다. 검사 이름은 서병철. 기억해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언론에 넘겨라. 부탁한다. 민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민주와 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니라 증거 자료네요. 서병철이라는 검사. 혹시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민주가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병철. 나왔다. 현재 대한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이래요.
화면 속 60대 중반의 남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현역이네요. 그리고 꽤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때 민주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제부터 이상한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나요? 이상한 사람이요? 이런 민감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민주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부터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날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구점 유리문 너머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차 안에 앉은 남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주 씨, 저 차 좀 보세요. 민주가 고개를 돌린 순간 차는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우리 뒷문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마 그럴 리가. 40년 전에도 누군가 이 편지를 빼앗으려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뒷문으로 나와 골목길로 접어두는데 정말로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민주가 내 손을 잡고 미로 같은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이런 추격전을 벌일 줄이야. 간신히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작은 찻집에 숨어들었습니다. 후, 이제 어떻게 하죠? 민주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박영희를 찾아야 해요. 편지 수취인 말이에요. 하지만 어떡해요. 40년이나 지났는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주 씨, 혹시 화재 사건 생존자 명단 같은 건 구할 수 있을까요? 생존자 명단이요? 네, 만약 박영희가 그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아, 맞아요. 혹시 박영희가 화재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고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파헤치려는 진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40년 전 최민수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주의 작은 원룸에서 우리는 밤을 새워 자료를 뒤졌습니다. 민주가 기자 시절 쌓아둔 인맥들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어르신, 찾았어요. 민주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984년 성북구 화재 사건 생존자 명단. 여기 박영희 이름이 있어요. 화면에는 당시 23세였던 박영희의 기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박영희, 23세, 여, 2도 화상, 3주간 입원 치료. 현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살아 계시는군요. 그런데 지금은 몇 살이죠? 63세요. 아직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나이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더 깊이 파헤칠수록 이 사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민주가 찾아낸 추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봐요. 화재 당시 대림건설이 시공한 그 아파트 안전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었대요. 화면 속 자료에는 당시 언론이 보도했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실 공사 의혹, 가스 배관 설치 부주의, 건설업체 대표 안전검사 뇌물 의혹, 담당 검사 서병철, 철저한 수사 약속. 서병철이 담당 검사였네요. 그런데 민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건 수사가 3개월 만에 원인 불명으로 종료됐어요. 그리고 대림건설은 그 다음에 더 큰 프로젝트를 따냈고. 이상하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나는 40년 전 기억을 더듬어 갔습니다. 그때 나를 위협했던 남자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민주 씨, 혹시 최민수라는 사람에 대한 자료도 있나요? 민주가 검색을 해봤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상해요. 최민수라는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때 갑자기 창문 밖으로 소음이 들렸습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아래층에 검은 승용차가 3대나 서 있어요. 심장이 쿵쾅 거렸습니다. 놈들이 우리를 찾았구나. 뒷문으로 나갈 수 있나요? 비상계단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김민주 씨, 계시죠? 잠깐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했지만 위협적인 톤이었어요. 민주가 손짓으로 비상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움직였죠. 하지만 아래층에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 그만 나오세요.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거 아닙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서 들려왔습니다. 40년 전 그 편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알았지? 민주와 나는 3층 복도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민주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관심을 끌게요. 그 사이에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편지를 원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관심 없을 거예요. 민주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아파트에... 김민주 씨죠? 우리는 이정수 씨만 만나면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정수 씨가 누군데요? 민주의 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그 틈을 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로 검은 승용차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구지? 40년 전 근황자들과 같은 조직인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죽에서 온 문자였어요. 어르신, 박용희 할머니 주소 메모에 적어뒀어요. 일단 저는 괜찮으니까 먼저 가서 만나보세요. 조심하세요. 다행히 옥상에서 옆 건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쉽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품어왔던 이 편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나는 경기도 일산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층 박영희라고 적힌 문패를 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초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얼굴과 목에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혹시 1984년에 최민수라는 분을 아셨나요? 박영희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민수 오빠를? 그녀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40년을 기다렸어요. 거실에 앉은 박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정말 편지를 보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편지를 본 박영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요. 민수 오빠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편지를 보냈다였거든요. 최민수 씨가 돌아가셨다고요? 화재 사건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사고였는지. 박영희가 편지를 읽더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민수 오빠가 본 게 맞았어. 무엇을 봤다는 거죠? 그날 밤 화재가 나기 전에 오빠가 지하 주차장에서 가스가 새는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는데 박영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내일 아침에 처리하자고 했대요. 그리고 그날 밤 5명이 죽었어요. 나는 편지의 내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병철. 그 검사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덮었다는 것. 박영희 씨, 혹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신 적 있나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박영희가 벌떡 일어나더니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에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파일 안에는 당시 신문 기사,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수상한 점들을 적어놓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원인 불명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대림건설 사장이 그 다음 주에 하와이로 가족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40년을 혼자서 이 모든 걸 조사했다고?
박영희의 집념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것은 40년간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일각이었습니다. 박영희의 집에서 나온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편지가 단순한 연소가 아니라 살인사건의 증거였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주였어요. 어르신, 무사하세요? 그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 연락드려요. 박영희 씨를 만났어요. 그런데 민주 씨, 일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전화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도청당할지도 모르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렸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고리가 평소와 다른 각도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누군가 다녀갔다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언뜻 보기에 평상시와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한 차이들이 보였어요. 책장에 책들이 조금씩 위치가 박혀 있었고 서재 책상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서둘러 편지를 숨겨둔 곳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건드리지 않았더군요. 하지만 불안감이 엄습해였습니다. 저들이 내 집까지 뒤진다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밖을 들여다보니 양복을 차려입은 5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 민주 아파트에서 목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정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절하기에는 상황이 불리해 보였어요. 문을 열자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뵙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대안의 이사 김대호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는 그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십니까? 선생님께서 최근에 오래된 편지 한 회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편지요. 무슨 편지 말씀인지? 선생님,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1984년 최민수 씨가 보낸 편지 말이에요. 그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계속했습니다. 사실 저희 법무법인 대표인 서병철 변호사님께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병철. 편지에 나왔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서병철이라고 하셨나요? 네.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편지,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곤란해하실 수 있습니다. 김대호의 말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곤란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40년 전 일이잖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굳이 다시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더구나 선생님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치매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때 갑자기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누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내 아들 정민이었어요. 정민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김대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온 김대호라고 합니다. 법무법인이요? 무슨 일로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죠? 정민이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간단한 상담건이었는데 시간이 좀 늦은 것 같네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대호가 서둘러 자리를 뜨려 하자 정민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명함 좀 주시겠어요? 다음에 연락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명함은 다 떨어져서요.
다음에 꼭 드리겠습니다. 김대호가 나가자마자 정민이 문을 잠들고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 수상해 보였어요. 나는 정민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아들까지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별거 아니다. 그냥 동네 일로 온 것 같은데? 동네 일이 뭐길래 법무법인에서 와요? 아버지, 혹시 무슨 법적 문제라도 있으신 거예요? 정민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그날 밤 정민이가 간 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대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들이 내 치매까지 알고 있다고? 대체 어디까지 조사한 거야?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차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어 민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주 씨, 큰일 났어요. 그들이 우리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어르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 앞에 수상한 차가 계속 있어요. 내일 다른 곳에서 만나요. 안전한 장소로. 나는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40년 전 최민수가 목숨을 걸고 남긴 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지를 읽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어디선다 권력과 결탁한 이들이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최민수가 죽음을 각오하고 남긴 이 편지를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40년을 기다린 박영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민주와 만나기로 한 곳은 시내 한복판의 대형 서점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점에 도착해서 민주를 만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박영희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산까지 가봤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들이 박영희까지. 흔적은 없었나요? 그게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계획적으로 이사간 것처럼요. 하지만 40년 동안 모아둔 자료들이 모두 사라진 건 이상해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뭔가 아주 큰 걸 건드린 것 같아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정수 씨, 박영희 씨가 궁금하시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박영희 씨가 지금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 안전하게 지낼지는 선생님 행동에 달려 있고요. 혈관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편지 말이에요. 오늘 밤 12시까지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박영희 씨도 무사할 겁니다. 편지를 없애라고요? 불에 태우든 찢어서 버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가 내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방금 있었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잔백해졌어요.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품고 있던 편지를 박영희의 목숨과 바꿔야 한다니. 하지만 이 편지가 사라지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된다.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오는 건가요? 순간 어디가 어딘지 지금이 언제인지 헷갈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잠깐, 뭔가 떠오르는 게 있다. 갑자기 4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숨긴 장소,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민주 씨, 우체국, 옛날 우체국으로 가야 해요. 갑자기 나한테 편지가 2통 있어요. 민주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2통이라고요? 40년 전 그날 밤, 나는 편지를 복사했어요. 혹시 몰라서 원본은 다른 곳에 숨겨뒀고요. 기억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1984년 그날 위험을 느낀 나는 우체국에 복사기로 편지를 복사한 후 원본은 우체국 지하 보관소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집에 있는 건? 복사본이에요. 진짜 편지는 아직 그곳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둘러 옛 우체국 건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지만 지하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지하 출입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민주의 기자 시절 인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면서 나는 4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편지를 숨겼던 그 순간을. 여기에요. 지하 구석, 낡은 철제 사물함 뒤편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있었어요. 비닐봉지로 쌓인 작은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40년의 시간을 견뎌낸 진짜 편지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복사본과는 차원이 다른 생생함이 있었습니다. 최민수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편지와 함께 있던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이것까지 있었네요. 민주가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최민수 씨가 남긴 건가요? 테이프에는 작은 글씨로 1984년 10월 22일 증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해서 테이프를 들어봤습니다. 잡음이 심한 가운데 2 남자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 검사님, 이 정도면 충분하죠? 대림건설 쪽에서 얼마나 준비했다고? 3억입니다. 현금으로. 좋아. 사건은 원인 불명으로 처리하지. 대신 앞으로도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군. 테이프가 끝나고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네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 서병철 맞을까요? 40년 전이니까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겠지만 성조나 말투 같은 건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하실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이정수 씨, 거기 계시죠? 김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찾아내셨군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40년 동안 내 가슴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민주 씨, 그 타이프 잘 숨겨두세요. 나는 민주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김대호와 그의 일행들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민수가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를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김대후와 그의 부하들이 지하실로 내려오자 나는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거든요. 이정수 선생님, 정말 끝까지 가시려는 모양이군요. 김대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와 테이프 지금 당장 넘겨주세요. 박영희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김대호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의자에 묶인 박영희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박영희는 입에 테이프를 붙인 채로 두려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택하세요. 40년 된 종이 조각 한 장과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주가 나서더군요. 잠깐! 우리가 그 편지를 넘긴다고 해서 박영희 할머니를 정말 풀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인가요? 당신들이 40년 전에 최민수 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민주의 말에 김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은 불운한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죠. 교통사고라고요? 편지를 쓴 지 일주일 만에요? 바로 그때 지하실에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권위 있는 발걸음이었어요. 계단 아래로 내려온 사람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중반의 당당한 체격,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바로 서병철이었습니다. 이정수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마치 사업상 미팅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40년 전 그 편지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가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당신이 서병철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편지에 제 이름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병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40년 전의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잖아요. 5명이 죽었는데 끝난 일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누구 하나 그 일로 책임을 질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서병철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증거가 없거든요. 이 편지가 증거 아닌가요? 편지요? 그런 건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40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때 민주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서병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테이프라. 그것도 조작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목소리에 동요가 느껴졌어요. 아무튼 선생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설령 그 증거들이 진짜라고 해도 40년 전의 일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서병철이 다시 여유를 찾는 듯 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도 대부분 은퇴했거나 돌아가셨고 사건 관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서 진실을 밝힌들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요? 박영희가 관심 갖고 있어요. 40년 동안. 내 말에 서병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박영희 씨를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가 다시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박영희는 여전히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제안 드릴게요. 그 편지와 테이프를 저희에게 주시면 박영희 씨를 무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병철이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보였습니다. 선생님의 치매 치료비로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0억이라고?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결국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텐데. 어르신, 흔들리시면 안 돼요. 민주가 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40년 전 최민수 씨가 목숨을 걸고 남긴 거예요. 맞다. 최민수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 거절합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서병철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가 김대호에게 논짓하자 김대호가 부하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나와 민주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실 위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라! 확성기 소리였어요. 서병철과 김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민주가 주머니에서 작은 발신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미리 경찰에 신고했어요. 민주가 언제 그런 준비를 했을까요? 지하실로 내려오기 전에 휴대폰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됐고요. 서병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김민주, 전직 탐사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기자고요. 경찰들이 지하실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병철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40년간 숨어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박영희가 정말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경찰이 지하실을 장악하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병철과 김대호,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어 나그는 모습을 보며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영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끌려가는 김대호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유괴죄까지 추가됩니다. 경찰관이 엄하게 말하자 김대호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루 지하주차장 B 3층. 경찰 특공대가 즉시 그곳으로 출동했고 30분 후 박영희가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박영희를 만났을 때 그녀는 몸은 지쳤지만 눈빛만은 40년 전보다 더 맑아 보였습니다. 정수 씨, 정말 고마워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박영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천국에서 고마워할 거예요. 나는 그제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뭔가를 믿겼습니다. 40년간 내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검찰청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민주, 박영희는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민수의 편지와 카세트 테이프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죠. 담당 검사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40년 전 서병철과는 반대의 정의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정수 선생님, 40년 동안 이 편지를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겠습니다. 수사 결과는 우리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병철은 1984년 사건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수많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가 변호사가 된 후에도 권력자들과 결탁해 각종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해왔던 겁니다. 대림건설 역시 안전기준 무시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법인 차원화 책임은 실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화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 나는 방청석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서병철은 예전의 당당함이 완전히 사라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나는 40년 전 최민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그도 이 순간을 꿈꿨을 거예요. 재판장이 서병철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4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검사였던 저는 권력과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5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진실을 밝히려던 최민수 씨도 서병철의 목쓰기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성공한 변호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모든 걸 고백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서병철은 40년간 숨겨온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화재 사건의 진상, 최민수 살해 지식, 그리고 그 후 수십 년간 이어진 각종 비리들까지. 방청석에 저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었어요. 판결이 선고된 날 서병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호와 공범들도 각각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건 화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배상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박영희는 그날 법원 계단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일이 끝나고 며칠 후 나는 혼자서 옛 우체국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나에겐 여전히 특별한 곳이었어요. 40년 전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숨겼던 그 순간이 결국 오늘의 정의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주머니에서 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 또박또박 썼어요. 수추인, 최민수, 천국, 발송인, 이정수. 봉투 안에는 간단한 편지를 넣었습니다. 민수야, 늦었지만 네 편지를 제대로 배달했다. 40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했어. 고마웠고 미안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마이너스 우체부 이정수. 그 편지를 하늘 높이 날려보내며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내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어진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가 걸어와 함께 걸었습니다.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하네요. 마침내 내 임무를 완수한 것 같아서. 임무요? 우체부의 임무. 편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 민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이제부터는 정말로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면 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배달되지 못한 편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편지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비록 기억은 흐려져 가지만 정의에 대한 신념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병철의 재판은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마무리되었고 화재 사건은 정의가 늦었지만 실현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며칠인지 어제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40년 전 그 사건에 대한 기억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마지막까지 간직하려는 뇌의 배려 같았어.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문구점 앞을 지나는데 그녀가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어르신, 큰 소식이에요. 민주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병철 사건을 계기로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민주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어르신이 초대 명예위원으로 위촉되셨어요. 신문에는 내 사진과 함께 40년 만에 정의를 실현한 우체부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명예위원이라. 나는 신문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명예나 인정을 받기 위해 이 일을 한 건 아니었는데. 어르신, 수락하실 거죠? 이런 일은 경험과 신념이 있는 분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문구점에서 다른 손님이 나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나를 보더니 깊게 인사했어요. 혹시 이정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선생님 기사를 보고 찾아왔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제 남편이 30년 전에 의문사했는데 남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당시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편지를 받아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어떤 공무원이 건설업체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의문사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선생님이 40년 된 편지로 정의를 실현하셨잖아요. 제 남편의 억울함도 혹시 풀 수 있을까요? 김순자 할머니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김순자 할머니가 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최민수의 편지와 비슷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주 씨, 또 일이 생겼어요. 또요? 30년 전 사건인데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몸은 괜찮으세요? 치매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일을 할 때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정의를 위해 일할 때만큼은 치매 증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나는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더군요. 이번 위원회는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정수 선생님, 40년간 편지를 지켜오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체부였습니다. 우체부의 일은 편지를 정확한 곳에 전달하는 것이죠. 40년 전 그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곳에 전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전달되지 못한 편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마지막 말들이요. 이 위원회가 그런 편지들의 우체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병철이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담당 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병철이 죽기 전에 선생님께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을요? 이정수 선생님, 40년 동안 편지를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더라도 선생님은 천국에 가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를 통해 수십 건의 사건이 재조사되었고 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남편 사건도 진실이 밝혀져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어요. 하지만 나의 기억은 점점 더 흐려져 갔습니다. 어떤 날은 민주가 누군지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최민수의 편지 내용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마지막 위원회 회의가 있던 날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아쉬워했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기억이 흐려지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가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어르신,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후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 무서우세요? 기억을 잃는 게? 민주의 질문에 나는 웃었습니다. 민주 씨, 기억은 사라져도 의무는 영원해요. 의무요? 정의를 지키는 의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의무. 그런 건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거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최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낼 편지는 아니었죠. 그냥 마음으로. 민수야, 네 편지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더 정의로운 곳이 되었어. 이제 나도 기억을 잃어가지만 괜찮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마웠고 자랑스러웠어. 전북에서 편히 쉬라. 그리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 평생 오체부였던 이정수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편지가 배달을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이제 나는 편안했습니다. 40년간의 임무를 완수한 우체부로서 그리고 끝까지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 기억은 사라져도 의무는 영원하다고 누군가에게 그 의무가 이어질 거라고 믿으며